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과거 영국이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을 등진 결정이 현재에 이르러 역풍이 거셉니다. 결국에는 같은 유럽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이 밀려나고 말았던 과거가 있었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당장 도입해온 자주포를 사용해야 하는 현역 장교들과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성능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눈치만 보고 무기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브렉시트로 EU는 뭐하러 탈퇴했냐면서 비아냥대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영국에서의 참패를 경험 삼아 영국 사업을 위해 개량한 K9을 추가적으로 갈고 닦았고 더욱 강력한 성능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미 K9을 도입한 국가들과 자주포 도입을 계획 중인 국가들은 모두 K9의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영국은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관련 소식들에 시간 순서대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지난 2022년 영국에 먼저 K9A2를 상륙시켰습니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병되기 전 자주포를 담당하던 한화디펜스가 영국에 K9A2 수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되었고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산업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 4개국,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에도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한 한화는 영국에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한화디펜스는 2021년 9월에도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업무 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일엔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 영국 법인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죠. 한화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하기로 하고 자동 탄약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화가 특히 고무궤도를 적용한 이유는 영국 육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은 애초 하루에 600km를 기동할 수 있는 차륜식 자주포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K9 같은 궤도식 자주포로는 하루 600km의 기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무궤도를 장착해 차륜식보다는 못하지만 궤도식이 지닌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고무궤도는 기존 스틸 궤도 대비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방부가 독일 RCH-155 차륜식 자주포를 영국 차세대 자주포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자주포의 작전 영역이 넓어진 게 확인되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현격히 넓은 영역에서 화력을 투사하려면 높은 기동력이 필수라는 것이죠. 승자는 다름 아닌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였는데요. 8년간 공을 들였던 사업이 무산으로 돌아갔고 독일에서는 드디어 한국을 이겼다고 축배를 들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영국에서 자주포 도입 계약 내용이 발표되자 부적절한 여론에 영국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온 영국군 장교들이 독일 자주포에 거세게 반대하며 K9을 도입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영국 국방성은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독일의 RCH-155 자주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RCH-155 자주포는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사에서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차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독일을 대표하는 자주포 판처하우지트 2000의 포탑을 탑재했습니다. RCH-155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개발 유지 운용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RCH-155의 기동 사격 기능은 실전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고 반동 제어를 위해 차체의 데미지가 누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무기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은 현존하는 자주포 중 기동 사격이 가능한 유일한 자주포라는 점인데요. RCH-155에는 완전 자동화 포탑이 탑재되어 분당 최대 9발을 발사할 수 있고 단 2명의 승무원이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라면 매우 우수한 자주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K9A2가 객관적인 성능으로 밀려서 탈락한 것일까요?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K9이 탈락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애초에 영국에서 차륜형 자주포를 발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업 요청서에 따르면 영국은 차륜형 자주포가 항속거리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K9 역시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자주포이긴 하지만 궤도형이다 보니 항속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K9 역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 운송되곤 하죠. 즉, 처음부터 K9이 불리한 사업이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K9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사업에 도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K9이 선택받지 못한 진짜 이유는 두 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영국은 이번 사업에서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RCH-155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업 최종 결정은 2025년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년이나 앞당겨서 발표했죠. 방산업계 관계자는 영국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사업자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독일과의 외교가 판단의 주된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그만 사고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한 마크롱 대통령을 필두로 현재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들이 한국 방산 침공에 맞서 담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 샤를 미셸 의장 역시 유럽 방위산업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유럽 내부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해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처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유럽 우선주의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존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이쪽 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사업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갑작스럽게 독일 자주포를 채택한 것에서 이런 정치적 합의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불가리아 군사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는 영국이 경쟁 기준을 무시하고 한화의 K9 대신 RCH-155를 선택했다며 이번 사업 결정은 경쟁이 아닌 영국 총리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나토라는 동일 그룹 군대에서 하나의 장비를 쓰게 하고 아시아의 변방의 나라 제품을 쓰기 싫다는 유럽 특유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삼 폴란드의 구매 결정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RCH-155가 어떤 자주포인지 확실히 검증된 것이 없고 실제로 K9을 능가하는 자주포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국의 이번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번 행정부의 결정이 공공조달 모델 IPM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향후 다른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도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말도 안 되는 자주포 가격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영국 의회 회기에서 영국 국방부 장관은 영국이 약 100여 대의 자주포 도입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비용은 30억 파운드, 하나로 약 5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자주포 한 대당 무려 530억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독일에서도 RCH-155 자주포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당 가격이 4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니코스트의 프로그램 코스트까지 합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K9 자주포의 가격은 대당 40에서 50억 원 수준이고 개량형인 K9A2 역시 100억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핏 잡아도 RCH-155의 가격이 K9A2 금액에 비해 5배가량이 넘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가격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 중 하나가 궤도형 자주포보다 저렴하다는 것에 있는데 대당 500억이면 이는 비싸기로 유명한 판처하우짓 2000 자주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K9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자주포라고 하지만 RCH-155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심지어 한화가 영국에 제안한 K9A2 역시
완전 자동화 포탑이 탑재되어 연사속도를 9발까지 끌어올리고 탑승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영국 군인들까지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차륜형 자주포는 전면전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국 육군 제3사단을 이끄는 제임스 마틴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육군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영국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군 소탕과 같은 게릴라 작전에만 집중하여 전면전 기술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군비 감축으로 30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서야 다시 단독으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 국가들은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전면전이 아닌 반군을 상대로 하는 대게릴라전 교리를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가 진짜 전면전 상황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 정의화 여당이 나토식 전술의 기반의 반격에 나섰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만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직접 병력을 파견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군 교육을 위해 교관들을 파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병력을 파견해서 싸워왔던 이들의 전술이 영토를 마주하고 벌이는 전면전 상황에선 패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로 한 영국군 출신 교관이 훈련 도중 지뢰밭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교관은 피해서 우회하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몇 마일 단위로 광범위한 지뢰밭을 형성했고 그나마 지뢰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길목은 포병과 드론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방식 훈련을 받고 수차례 실전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만약 자신이 서방 교관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작년에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교관을 맡았던 익명의 미군도 만약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전장 교리대로서 왔다면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미국보다 우크라이나가 현대의 전면전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서방의 현역 출신 외국인들의 용병들이 참전해 잘못된 훈련과 전술을 맹신하다가 전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쟁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관계자들 역시 교관 겸 분석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되어 자신들의 전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전쟁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최전선에선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지만 불과 1km만 벗어나도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언제 러시아군의 포격이나 드론 공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장 환경을 직접 보고 돌아온 이들은 당연히 자국 군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성능 테스트도 없이 독일제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말에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본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궤도형 자주포들이기 때문이었죠. 유럽의 각종 궤도형 자주포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지만 부족한 방어력과 현지 돌파력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장에선 폴란드의 크랩이나 독일의 판처하우짓 2000 같은 궤도형 자주포들이 투입되고 있죠. 궤도형 자주포의 상당수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격파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손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고 온 이들은 영국군 역시 전면전에 대비하여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존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륜형 자주포로 회귀한 영국 행정부의 결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국 영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전면전 상황이 올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죠. 반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피로 얻어낸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궤도형 자주포인 K9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에서 독일의 판처하우짓 2000T155 프르트나를 제치고 한국의 K9을 결정한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실패가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K9의 유럽 침략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포병은 전쟁의 왕이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었고 이후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포병은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확보를 통한 압도적인 화력 지원은 승리로 향하는 가장 쉬운 방정식이었고 이는 100여 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발전과 탄도 미사일의 등장으로 포병의 시대가 끝난 걸로 착각하기도 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을 통해 결국 전쟁의 신은 여전히 포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한국의 K9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의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쏘아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이죠.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 전장에서 평시에도 직사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K9을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이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에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형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은 평지에서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해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이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독보적인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상향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90% 뽐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나 날려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 장약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 장치나 궤도를 파괴해서 3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차용 고폭탄만 K9에 실어준다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아예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어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성능 1000마력 엔진이 가동하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1.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80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대선에서 승리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고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에 가장 긴장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모두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 러시아 군을 주둔시킨다면 이제 방위 계획은 나토 국경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나토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는 스스로 나토 국경을 지킬 나라라고 자부하며 러시아가 만약 폴란드와 나토 국가를 공격한다면 즉각 대응에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전 참모총장 라이문드 안제이차크는 23일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러시아가 승리하면 리비우에 러시아 사단이 하나, 브레스트에 하나, 그로드노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리투아니아 영토를 1인치라도 공격한다면 즉각 대응이 있을 것이다. 첫날이 아니라 1분 안에 반경 300km 내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공격할 것이다라며 한국산 무장을 총동원한 기세를 보여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정보기관이 2026년에 러시아가 나토의 한 국가를 침공할 것이라고 알려준 바 있기에 폴란드는 더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가 러시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 참모총장 안제이 차크는 바르샤바가 모스크바를 억제하는 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그들이 리투아니아 영토를 1인치라도 공격하면 단 1분 안에 반경 300km 내에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